보이시죠? 맞으면 O 해주세요. 아, 네네.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들 논술 좀 잘 쓰고 오셨어요?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방금 소개를 받고 특강을 하게 된 평내고 교사 박인영이고요. 이제 직접 천안에 가서 얼굴 보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저도 수업이 있다 보니까 줌으로 진행하는 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특강 주제는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교육학 논술, 임용 논술 친해지기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교육학 논술을 제가 완벽하게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교육학 논술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하고 임용에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임용 준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 한번. 그리고 임용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또 왜 여쭤봤냐면, 처음에 임용 생각이 있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생 나갔다 와서, 임용 준비해야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제 선배들 중에 이미 졸업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다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뭔가 난 임용 준비 안 한데 이거 왜 듣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백석대 여러분들이랑 같은 특수체육교육과 07학번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경기도교육청 전국장애학생대회 이제 학생체전 배드민턴 감독 교사를 맡고 있고, 이제 구리남양주 교육청에서는 슬기로운 특채생활, 그래서 저희 과 애들 같이 선생님 된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회를 또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남양주시 장애인슐런 협회 거기 이사를 맡고 있고, 중등 1정이라고 저희가 2정을 받고 졸업하면 이제 자격연수가 3년 있으면은 저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연수를 올해 경기도 선생님들이랑 인천 선생님들 체육 부분 강의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구리남양주 교육청 썸레시피 특수체육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저는 특수교사로서 삶도 살고 있지만 좀 더 특수체육 교사로서의 삶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체육 쪽으로 수업 및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김주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해주신 것처럼 파트 1 진행해 주셨잖아요. 이제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을 쓰는 부분들, 이거 처음에 한번 아무 지식 없이 써보는 부분 진행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임용고시 이제 교육학 틀, 이제 몇 교시에 어떻게 몇 분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틀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 채점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논술 개요 짜는 법, 이게 보통 논술을 쓰는 것도 맞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의 답을 맞기 위한 논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을 파트 3.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한테 설명을 듣고 써보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이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질의 남겨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용고시 논술 써보셨을 텐데 이제 써보니까 혹시 좀 어떠세요? 이제 그 특강 듣기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느낌, 소감 이런 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임용 준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김하영 학생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논술 써본 경험 조금 잠깐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9학번 김아영입니다. 제가 아직 준비를 하진 않고 임용 생각만 있어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어렵죠. 혹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게 맞고 학부 때 진짜 알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그냥 이런 동향이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준비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김도연 학생 아까 준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음소거 해제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학생 네. 네,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네. 다른 친구들은 음소거 해제, 이거 음소거 눌러주시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강의실에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소거 부분 돼 있게끔 다른 분들이 바꿔주셔야. 근데
안녕하십니까. 이세련 학생도 음소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소거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다 음소거를 해줘야. 네. 다른 친구 시켜볼까요? 다른 친구? 배서영 친구? 네, 배서영 친구가 얘기해볼까요? 혹시 강의실이에요? 배서영 친구도? 아, 그러면 강의실에 없는 친구를 제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강의실에 없는 친구, 이가빈 친구가 얘기해볼게요. 논술 쓰고 느낀 점. 저는 논술 정답을 잘 몰라가지고 네. 김준식 님이 준 답지 보고서 한번 베껴서 네. 써봤는데 네. 직접 써봤는데 쓰면서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네. 부분도 많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가다반을 받아도 역시나 조금 어려웠다 이런 거 맞을까요, 다들? 네네,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임용고시 교육학 전체적인 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미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건데 한편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1차, 2차 나눠지는데 저희는 지금 1차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지고요. 간단하게 구분을 보면 1교시 1시간 교육학 논술형이고 2교시 전공 서답형 1시간 30분, 3교시에 1시간 30분 전공 서답형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표로. 아까 말했던 이제 교육학은 1교시에, 그 다음에 2, 3교시에 전공 A, B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형은 한 문제로 진행되고 배점은 20점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80점. 그러니까 교육학 총 20점, 80점 더해서 100점 이렇게 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출제 범위만 보면 교직 과목 세부 기준에 교직이론 저희 듣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학생들도 지금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직이론에 있던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방법,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 교육경영, 생활지도 상담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근데 어디가 나올지는 당연히 모른다라고 하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써 있는 부분은 특수 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냥 일반 과목이랑 똑같이 1교시 교육학을 본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봐볼게요. 네, 그 채점 방법, 이것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20점을 주기 위해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채점 기준안에 따른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리고 가채점을 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수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3인이 채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교육학 우리가 써서 내면 그거를 3명이서 채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채점 기준표는 따라서 20점 만점인 거고요. 3명이 독립 채점해서 이제 합산해서 평균을 내게 된 점수가 4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간에 이제 점수 채점을 했는데 점수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럴 때는 다시 채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차가 작게끔 맞추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순식 교수님이 이제 18.33으로 붙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0.3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그 점수를 줬기 때문에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0.33, 0.6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봐볼게요. 지금 보면 제가 2013학년도 거랑 2014학년도 거를 뒀거든요. 이렇게 둔 이유는 2013학년도까지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오지선다. 5개의 객관식 문제 중에 답안을 고르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2014부터 교육학 논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붙은 시험은 이제 교육학 논술로 바뀐 시험 이때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 인원이랑 시험 유형 변화를 조금 같이 봐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013학년도, 이때는 제가 아까 교육학 객관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제 서울 9경기 30명 이 정도 뽑았었고, 이때 추가 시험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수교사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원래는 3월에 뽑고 그 다음 년에 3월에 뽑았었는데 이때 추가 시험이라고 특수에서 처음으로 9월 발령낼 교사들을 8월에 뽑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다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4학년도에는 모든 과목들이 교육학 논술로 바뀌기로 한 상태였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근데 중간에 저희 출시가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학 논술을 모든 과목 중에 저희 과목이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겪게 되는 교육학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2014학년도 네, 시험이었죠. 서울, 경기, 이때 제가 붙은 거고, 이때도 교육학 논술. 근데 이때는 3교시에 전공 논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몇 개년 있다. 지금은 사라지게 돼서 얘기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보시면 이제 2015학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91명 이렇게 됐고, 이제 교육학 논술만 남아 있습니다. 16학년도부터는. 근데 제가 이걸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냐면, 빨간색 부분이 이제 2018학년도 그때 이제 이전에는 특수교사가 정교사 비율이 일반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다른 정교사 중등 과목들은 다 90% 이상이 다 정교사예요. 그러니까 기간자를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특수는 교직 관련 그게 조금 오래되지 않아서 거의 기간제 선생님들이어서 정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5년도 보여드릴게요. 인원이 어때요?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5개년 발표하면서 206명까지 뽑게 돼요. 그래서 경쟁률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시험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10대 1 정도였고 2018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는 5대 1, 4대 1 거의 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시험이었던 거죠.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2023학년도 지금 이틀 전에 선배들 시험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본 사람들이 10월에 발표됐을 때 이 5개년이 끝나고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되게 다들 기대하기도 하고 설마 진짜 줄려나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10월에 어떻게 발표가 났냐면 자 이거 보이세요? 경기 32명. 그러니까 206명에서 32명으로 발표가 나게 돼요. 완전 옛날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정교사 비율이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채워졌어요. 옛날에는 50% 미만이었으면 지금은 거의 이제 저희 학교만 봐도 정교사 4명에 기간제 1분 이렇게 비율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서 경쟁률은 한 몇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많이 올랐겠죠. 제가 이때 5대1, 4대1 정도라고 했죠. 이번 경쟁률 발표된 걸 봤더니 18대1입니다. 18대1, 19대1. 그러니까 굉장히 올랐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다시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변화할 건지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용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졌고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용고시에서 왜 전공이 80점인데 교육학 논술이 중요하냐 20점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8월 출시 갔을 때가 교육학 논술 처음 나왔을 때라고 했죠. 그때 제 교육학 논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7.33이 나와요. 그게 꽈락 점수예요. 꽈락 점수가 뭐냐면 원래 상대평가인데 너가 교육학에서 8점을 넘지 못하면 너는 전공을 100점 맞아도 우리는 붙여주지 않을 거야. 이게 꽈락이거든요. 제가 이때 7.33을 받고 굉장히 엄청 충격을 받아요. 나 교육학 객관식일 때 그래도 12, 13 나왔는데 왜 이게 7.33이 나왔지? 이러면서 엄청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준비한 거죠. 2014학년도 본 시험에서 이제 18.33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 특강 준비하면서 꺼내봤는데 이때 제가 들었던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각 과목들 뭐 체육, 음악, 미술 각 과목들에서 고득점 나온 교육학 사람들한테 이제 합격 수기를 좀 발표해달라 이래가지고 책을 편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했었지라는 걸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그 적었던 부분인데
제 생각들이 적혀 있어서 꺼내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전 시험들은 12, 13 정도 나왔고, 뭐 교육학 점수는 이제 10점 나오게 됐는데, 이제 13학년도 떨어졌다는 시험에서 제가 0.3점으로 1차 커트가 모자라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0.3이면 전공이 한 문제만 맞춰도 3점인데, 아, 전공 맞춰야겠다. 나는 교육학 안 하고 전공을 해야겠다 하면서 20점 나올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수시였어요. 이제 수시 때 제가 놀랬던 게 전공 점수 가채점을 하잖아요. 이제 특공이라는 카페에 사람들이 가채점 답안을 좀 올려주는데 전공을 진짜 거의 다 맞았어요. 거의 틀린 게 없이 많이 맞고 새로운 경향에 나온 문제들만 떴었는데 1차 발표가 났을 때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청이 막 전화해서 내가 왜 떨어진 거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답안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은 그때는 바로 점수가 안 나오는 체제였고 최종 발표가 나와야 제 점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발표가 나니까 교육학 7.33 아까 말했던 그 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공률은 엄청 높았지만 교육학으로 수시를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아 나는 교육학을 3개월 동안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봤던 시험이 최종 합격 시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교육학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봤었는데 그냥 무조건 정해놓고 있어요. 교육학 2시간, 법 1시간, 교육과정 1시간, 남은 시간 전공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학 18.33, 그 다음에 전공 60점. 그래서 78.33인데 이때 1차 컷보다 제가 14점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4점, 10점 정도 높으면 2차를 어떻게 보든 평균적으로만 보면 안정권이다 얘기하는데 14점 높은 걸 보고 아 진짜 교육학을 내가 진짜 뛰어들기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이 되게 많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게 이제 2023학년도 교육학 이제 시험지 보면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시험지를 받으면 지금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초안 작성 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옆에 초안 작성 용지를 2장 주는데 여기에 자기가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 답안지를 내긴 하지만 얘네가 이걸 채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쓰는 답안지만 채점하겠다라는 뜻이고 이제 연필,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쓰실 때 샤프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연필이나 샤프 이런 지워지는 거는 교육학 논술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지지 않는 볼펜, 펜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논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지 않죠. 저희 문장보, 두줄긋기, 이렇게 넣기 이런 것들로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 1장, 초안 작성 용지 2장, 그리고 답안지 2장 이렇게 저희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답안지예요. 그래서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수험 번호 쓰는 欄 있고 쪽 번호가 있죠. 이거를 첫 장은 1번으로 표시하고 두 번째 장은 2번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어떤 방식인지 아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을 써봐야겠죠. 그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 중문교사 교육학 시험지 기출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게 기출문제, 원래 2022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문제에서 밑에 논술의 내용,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뽑아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이 부분을 여기 크게 지금 배점에 놔둔 건데 자, 교육학은 어쨌든 저희가 점수를 받기 위한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0점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면 논술의 내용 총 15점,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이렇게 20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문항들에 대한 배점 답안이 있어요. 뭐 의 2가지를 쓰시오, 방법 2가지를 쓰시면 2개 쓰면 4점이겠죠? 그리고 실행 방안 2가지를 쓰시오,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이것도 2개 쓰면 4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본론에서는 얘네가 써야 될 것만 다 써서 점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봐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의 2가지 1, 2점, 방법 2가지 1, 2점, 여기 2가지 1, 2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것만 채점하면 그 15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교육사회,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경영 이런 것들에 배웠던 지식을 이 문제에 녹여서 인출하는 과정. 이것만 본론에선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외운 사람들은 거의 다 뭐 맞출 수 있게 잘 쓴다면 그럼 이제 나머지 5점은 어디서 나오냐?
논술 구성 및 표현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봤을 때 뭐 여기서 보면 연계 및 논리적 형식, 표현의 적절성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 형식, 서론 1점, 뭐 본론 1점, 결론 1점 제가 이거는 잡아둔 건데 이렇게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네가 채점 기준안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3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논술 형식을 볼 것이다 라는 거고 표현의 적절성은 뭐 구어체, 문어체 이런 것들, 맞춤법, 문장 서술, 명사형 뭐 개조식 이런 것들 서술하고 있는지 등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용 15점은 공부한 사람들,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다. 좀 어려운 문제, 뭐, 신이론이 나오면 못 맞추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공부했던 사람들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올라와 있으면 이건 인출해내는 자기의 능력으로 15점을 받는 거고 이 5점으로 우리가 지금 논술 쓰기 해보는 이거에 대해서 형식으로 5점 본다고 생각해서 2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yes라고 돼 있고 no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yes는 쓰면 좋은 것들, 이제 no는 쓰면 안 되는 것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쓰는 형식들은 서론은 보통 4-5줄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본론은 단락별로 쓰는데 그 단락이라는 거는 아까 문제 답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걸 단락으로 하는데 6에서 7줄, 7줄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4-5줄 이렇게 형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단락의 시작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들여쓰기로 시작. 그리고 마무리는 줄바꿈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왜 풀게 되었는지 주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제시해주고 본론에서는 답만 적어야 돼요. 저희가 방금 말했던 단락만 나눠서 채점 기준안들이 잘 보면서 정확히 채점할 수 있도록 단락만 나눠주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제에 방금 얘기했던 거 요약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현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3가지 단락이 나올 경우 뭐 4가지 단락이 나올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3가지 단락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전에 교육 100점 보시면 1, 2, 3 이렇게 3가지를 나와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4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의 단락이 나온다. 그럴 때는 그냥 먼저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제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단락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분들이 채점할 때 내가 잘 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단락을 다 옮겨버리면 채점할 때 채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호한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단락은 그대로 얘네가 교육 내용에 제시해준 대로 제시하고 그리고 구어체가 아닌 이제 문어체로 잠시만요. 네,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를 사용하고 뭐 굉장히 너무 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매우 이런 것들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장 형식에 뭐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뭐뭐이다, 한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서술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학년도에 논술 썼던 부분들 이제 연습했던 제가 3개월 동안 계속 이거 쓰는 연습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론 4줄, 본론 이렇게 단락별로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형식을 띠고 있고요. 이제 본론이랑 단락 사이에 이렇게 한 줄 비우는 형식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썼거든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선아 교수님이라고 조금 유명하신 분 대학 뭐 대세인 것 같아. 저희 이제 신규 붙은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줄을 떼지 않고 붙여 쓰는 게 조금 대세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본인이 들으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용해서 이제 제가 썼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정답이라고 말씀드린데 제가 그냥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을 때 점수가 잘 나왔어요라는 거지 이게 정답이에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채점 기준안도 발표하지 않고 모범 답안도 발표하지 않고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듣고 나면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쓰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일단 답을 쓰면 된다라고 하셨고 서론 결론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논술 형식은 아까 말했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결론은 5점을 받기 위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막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러면 본론 답안이 되게 약해지겠죠. 본론에서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 결론에는 최소 시간을 투자하되
감점 요소는 만들지 말자. 그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서론 공식을 그냥 이거는 밑에 출처에서 보이지만 신태식 교수님이 그냥 공식을 알려줬어요. 자, 1번 그냥 A는 B다라는 걸 쓰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뭐를 쓰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그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시하겠죠. 그리고 따라서 교사들은 뭐뭐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를 항상 공식처럼 외워두고 그거를 서론에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만 알아두면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A는 B다라는 거는 외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좋은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식처럼 외운다면 서로는 2, 3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A는 B다는 정말 좋은 말, 이 세상에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있는 거예요. 뭐 학습은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뭐 수업은 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의 이정표이다.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좋은 말이죠. 이 말들을 한 20개 정도 외웠어요. 그래서 문항에서 보통 학생이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제시될 수 있고 교육평가가 제시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을 하나씩 갖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학생들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 부분이 좀 아무데나 쓸 때 좋아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학습은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학습은 잠시만요. 왜냐하면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위의 말에 대한 그냥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뭐뭐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 제시해줘야 되죠. 그러나 실제 교섭상에서는 어렵다, 많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교사는 어떤 걸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공식만 적용해서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론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 본론은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 채점 기준에 맞는 답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단락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네 단락의 경우 그냥 들여쓰기만 잘한 후에 제시했고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의를 제시하시오, 뭐 두 가지 교육 방법에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두 가지를 줄글로 풀었으면 안 돼요. 채점자가 채점을 잘하기 위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첫째, 뭐 교육 방법이 이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방법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히 채점할 수 있게 우리가 제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쓰는 방법도 아까랑 똑같아요. 공식처럼 그냥 외우고 썼거든요. 자, A는 B다. 아까 제가 좋은 말 썼던 것들 중에 안 썼던 말. 잠시만요. 네, 안 썼던 말 제시해주고 이제 그 본론에 대한 요약을 제시해주면 되는데 본론에 대한 요약은 전부 다 하려면 그게 엄청 많은 양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릴 수 있는 요약에 대한 내용, 그거를 뭐뭐한 만큼 교사는 뭐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이를 위해 교사는 뭐뭐를 제시한다. 아까 전에는 저희 문제에 보면은 교육 연수 부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 연수를 통해 노력한다면 교사의 뭐 수업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A는 B다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서론 때 수업은 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이다. 이거를 갖다 썼었잖아요. 결론 때는 뭐 지식 기반 사회는 창의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원한다. 이런 다른 거를 가져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공식을 적용한 거를 또 글을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지식 기반 사회는 창의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본론을 이제 예시해 준다고 했죠. 본론에 나왔던 내용. 뭐 학생의 창의성과 바람직한 정의적 태도를 신장하기 위해 교사는 뭐뭐 해야 된다. 교사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언 제시해 준다고 했죠. 이를 위해 교사는 뭐뭐를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뭐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토론학습이나 협동학습, 학습자 중심 이런 것들을 한다면 뭐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론 결론에 대한 공식을 좀 적용하고 그 시간에 대한 투자를 되게 아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다 같이 오늘 봤던 논술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을 분석한 뒤 답안 작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은 모모 중학교에서 뭐 실시한 일부이다 하고 문제 나와 있고 여기 100점은 우리가 이렇게 채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처음 하는 일은 이 논술에 대한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얘네가 이거를 쓰라고 하네, 이거를 쓰라고 하네. 이걸 본 뒤에 이 문항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답안으로 제시해드렸던 건데 그거를 보면 이제 답안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안 작성할 때 답안들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즘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원래는 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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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쓰면 됐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떤 게 많아졌냐면 여기 지금 이 1단락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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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15점이죠. 그리고 1점 방금 말한 것처럼 1점이고 여기도 1점인데 여기 보면 2-2단락에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랑 이유랑 함께 제시해라.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게 했으면 0.5점을 주는 건가? 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준거 참조 평가는 썼는데 이 내용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0.5점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0.5점은 없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만 못 쓰면 이 문항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개를 제시하는 게 둘 다 맞아야 우리가 점수를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2022학년도 보면 이런 문제가 단락에 두 개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시하지 않고 뭐 줌이라는 거를 제시하고 줌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협동학습을 할 건지 뭐 패들렛이라는 거를 썼으면 0.5가 아니고 패들렛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할 건지를 썼어야 1점을 준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점, 1점, 1점 이걸 다 더하면 딱 논술의 내용 15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론 결론 공식을 적용한 그 결론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썼다면 뭐 이렇게 썼을 거다라는 거랑 플러스 신태식 선생님, 제가 그때 들었던 교수님, 요즘에 조금 대세라는 이선화 선생님 그 모범 답안을 봐서 조금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A는 B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개발 방식에 따라 뭐뭐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지금 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뭐 연수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썼다라는 거고 결론 예시는 또 A는 B다. 시대가 변하면 수업도 변해야 된다. 뭐뭐뭐를 한 만큼 교사들이 뭐뭐뭐를 해야 될 것이다.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러운 결론 쓰는 시간을 굉장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준비를 하면서 다시 문제 꺼내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인데 처음에 이제 답안지 받으면 문제지에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논술 내용 보면 제가 파악한 거 보시죠. 여기 측면 1, 2번 써야 되는구나. 여기 측면 1, 2번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고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총 6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파악하는데 보통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초안 작성. 이거는 진짜 논술지에 답안 작성하는 게 아니고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안지 오늘 선생님들, 학생들이 바로 작성했을 때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 초안 작성지에다 쓰면서 틀린 거 고쳐보기도 하고 내가 다 작성을 다시 해본다 여기다. 이걸 20분 만에 보통 초안 작성을 마치고요. 이제 모든 가답안이 작성됐을 때 옮기는 시간을 30분으로 잡습니다. 뭐 글씨도 똑바로 써야 될 거고 최대한 들여쓰기나 이런 거 다 맞춰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뭐 틀린 거 수정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최대한 없이 깔끔하게 쓰겠죠. 그래서 보통 10분, 그 다음에 20분 초안 작성, 30분 문제지 답안 작성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서론에 제가 아까 공식 적용한다고 했죠. A는 B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사는 이런 거 하는 거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고 그런데 뭐 문제가 있다. 뭐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뭐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적용만 했고 본론에서 아까 전에 문제 내용 분석한 거 1, 2, 3, 4 네 단락 보이시죠 이제? 그럼 네 단락에서 학습자 측면에서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행학습과 뭐뭐이다. 둘째, 이전학습과 뭐뭐가 용이하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채점할 수 있게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뭐뭐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계열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거를 구성하는 근거를 뒤에 뒷받침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보면 총평의 관점에서 하는 것들 실행방안 두 가지 쓰라고 돼 있었는데 이때도 첫째, 둘째, 뭐뭐뭐다. 첫째, 둘째, 뭐뭐뭐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
배우셨을 거예요. 미괄식 구성. 그러니까 내가 채점을 받고 싶은 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중거참조 평가가 있다. 이걸 먼저 확실히 난 점수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학생의 개인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뭐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뒷받침하는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답안 맞고 싶은 거를 쓰고 그거를 근거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될 전략 쓰는 거였죠. 그것도 똑같이 첫째, 교수전 활동 전략이다. 점수 맞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뭔지, 학생에게 수업 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 제시 전략이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어떠한 방식을 교수가 설계하는 전략인지 다 똑같아요. 준 프로그램이 있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하며 협동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패들렛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들이 최대한 채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까지 하면 이제 15점이 되는 거고 또 마지막 결론은 형식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했죠. 논술의 형식.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수업은 변해야 된다. A는 B. 그리고 뭐뭐한 만큼, 교사인 만큼 교사들은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해 할 것이다. 이렇게 3번. 아까 말했던 공식 적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드렸던 거 지금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5분 정도 갖고 지금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다가 직접 써보시는 거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쓴 거는 조금 같이 화면 공유하거나 사진 같이 보면서 조금 하도록 할게요. 네, 김순식 교수님 학생들 5분 쉬는 시간 갖고 쓰게 해주세요. 답안지 새 거 나눠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공식 적용하면 써볼 수 있게 앞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공식 여기 띄워드리고 A는 B, 좋은 문장 여기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을 꼭 써보지 못하시더라도 서론 결론 2개라도 지금 조금 써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